방금 전 이제 키노트에서 봤던 인프랩 CTO 향로라고 하고요. 너무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노트는 이제 C레벨로서 하는 발표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서 좀 더 편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가 인프런 아키텍처 2023-2024인데요. 사실 소제목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에 따른 레거시 개편 전략이라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나 구조를 바꿀 때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보통은 장애 해결이나 혹은 이제 우리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개편할 때가 많습니다. 인프런도 사실 작년에 아키텍처 개선을 합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많은 장애들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저희는 이제 장애나 어떤 트래픽 문제 이전에 조직 구조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아키텍처의 변경이 좀 필요하게 되었고 아키텍처를 변경하면서 나왔던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인프랩은 기술 조직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백엔드 팀은 8명이고요. 데브옵스 조직이 이제 한 4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분들이 12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소규모 조직인데 아키텍처를 어떻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위한 준비 작업들은 무엇을 했길래 가능했는지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를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기 전 아키텍처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 황금망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다음 1년 동안 저희는 또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인프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팀이라면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레거시 문제를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인프런 아키텍처를 한번 볼게요. 작년 인프콘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인프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아키텍처를 말씀드렸을 때 저희는 거대한 레거시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좌우로 신규 프론트엔드 스택과 신규 백엔드 스택을 만들어서 하나씩 옮겨 나가는 것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레거시의 코드는 줄어들고 새로 만들어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쪽으로 기능이 하나씩 옮겨 나가는 굉장히 큰 행복 회로를 그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저희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여러분? 다들 아마 같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있을 거예요. 아니 인프라는 CTO라는 사람도 있고 CTO가 유튜브 나와서도 아키텍처니 뭐 얘기하는데 왜 하나도 변하지 않았냐? 그 이유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2년 7월에 조직 형태가 변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비즈니스 속도를 규모가 커지면서 서비스가 커지고 팀의 규모가 커져도 계속해서 비즈니스 속도를 좀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스타트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직 인원이 적어서 소통하기가 편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해야 될 대상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갖고 있는 기능이나 코드가 적어서 고쳐야 될 양이 적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규모가 커짐에도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조직 형태를 좀 바꾸자. 기존에는 저희가 PM팀, 뭐 디자인팀, 개발팀 이렇게 기능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스쿼드 모델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조직별로 각자 목표가 달랐어요. 디자인팀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고요. 개발팀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고 PM팀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서로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KPI도 서로 달랐겠죠. 또 하나가 아주 작은 기능 개선이 있어도 무조건 3개의 팀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3개 팀이 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고요.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서로 팀장들끼리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을 치는데도 너무나 소통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는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 1명, PM 1명, 개발자 6명 이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팀이었죠. 그러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셀이라고 하는 목적 조직으로 그 기능 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PM, 디자인,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모아서 각자의 목표에 맞게 조직을 만들어내고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팀 5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 제품에 대해서는 그 셀 내부에서 즉시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인프런, 그러니까 2020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기능을 추가했던 그 형태를 5개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렬로 5개 조직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좋았어요.
키노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매월 두세 개의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식 공유자분들이 쓰시는 기능들에 대한 개편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실행력과 당장의 제품 속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렇게 조직을 바꾸고 나니까. 이거 스포티파이의 스쿼드 모델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속도감을 얻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스포티파이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우린 되게 작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 조직으로 바꾸는 순간 장기적인 제품 속도가 느려지고 조직의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뭐냐? 이 목적 조직이라고 하는 건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의 지표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품 지표 개선이 최 1순위이기 때문에 내부 코드 개선은 항상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에는 PM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백엔드 코드나 프론트엔드 코드를 개선하는 것이 제품 지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백엔드 분들이나 프론트엔드 분들도 사실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의 지표가 성장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에 빠지니까 그냥 이거 일단 코드 복붙해서라도 일단은 서비스 출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기능 추가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맛이 정말 멋지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작은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였어요. 뭐냐면은 시니어 개발자라는 거는 되게 환상 속 동물 같은 거거든요. 많지 않아요. 당연히 저희 회사에도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조직은 5개가 나왔는데 그 조직 5개에 시니어 개발자를 한 명씩 배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직마다의 기술적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개발자가 있는 목적 조직은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좀 좋아하죠. 왜냐하면 물어볼 사람이 있고 장애가 났을 때 당장 해결할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배정하다 보니 우리 조직은 시니어 개발자가 없어. 이러면 조금 아쉽죠. 또 하나는 PM이나 디자이너 등이 저희 같은 작은 조직은 목적 조직 5개를 만들면 한 명씩밖에 배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팀은 기존에 PM 5명, 디자이너 5명이었거든요. PM 5, 디자이너 5명이 한 팀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던 게 5개의 목적 조직으로 쪼개고 나니까 각 조직별로 PM 1명, 디자이너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한 명의 PM이나 한 명의 디자이너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에는 PM이나 디자이너가 없는 조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0.5인분씩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른 조직에 있는 PM이 이쪽 조직의 PM 역할을 같이 한다든가, 다른 조직에 있는 디자이너가 이쪽 조직의 디자인 역할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별로 PM이나 디자이너를 2명씩 채용하자?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인원을 2배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목표를 세웠던 게 뭐였냐면은 단기적인 속도는 당연히 유지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제품 속도나 조직 간의 안정감에 대해서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개선은 조금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조금은 그 전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해보자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조직 구조 개선이에요. 아시다시피 스쿼드 모델에서는 스쿼드만 존재하지 않고 챕터라는 모델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조직이 1조직인데요. 서브 조직으로 기능 조직, 직군 조직을 추가를 하는 거죠. 아마도 많이들 보셨던 것처럼 이 셀이라고 하는 게 목적 조직이고요. 파트가 바로 챕터를 얘기하는 건데 셀별로는 당연히 여러 직군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셀에서 매일매일 하는 거 외에 정기적으로 같은 직군들끼리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능 조직을 서브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앞으로 파트라고 부를 거예요. 뭐 개발 파트, PM 파트, 디자인 파트. 자,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능 조직이라고 네이밍만 붙여가지고는 이 정보 교류나 이런 것들 전혀 되지 않아요. 멘토링도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목적 조직 외에 파트별로도 위키를 만들자, 위키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개발자는 2개의 위키 페이지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목적 조직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기능 조직 양쪽에 속해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파트별로 모여서 정기 미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우리 목적 조직에서 낸 백엔드 장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그전에는 공유가 잘 안 됐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조직에서 이번에 이런 장애가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파트에 모여 있는 백엔드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의견도 주고 그거 해결책이 진짜 맞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장애 회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풀리캐스트를 항상 단일화된 채널에서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저희가 보통은 풀리캐스트는 나랑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목적 조직에 있는 개발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담당 개발자가 만약에 쉬고 있거나 휴가거나 혹은 좀 바빠서 리뷰를 못 해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리뷰는 한정 없이 밀리거나 아니면 리뷰 없이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은 모두가 알 수 없겠지만 코드상 오류나 혹은 우리 컨벤션을 지키지 않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의 단일화된 채널에서 풀리캐스트가 공유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풀리캐스트에 있는 댓글들이 이런 것들 역시 그 채널에서 자동으로 공유가 되도록 한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우리 기술적인 이야기 많이 해요라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기술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개의 레거시 프로젝트와 n 개의 목적 조직이라고는 이 불편한 동거가 남아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거대한 레거시를 그대로 둔 채 조직 구조만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적 조직이 사용하는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얘가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80%의 기능을. 그리고 5개 조직이 엄청난 속도로 기능을 추가하고 코드를 추가하다 보니까 빌드 속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커밋 로그가 5개 조직에 커밋 로그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커밋이 우리 조직 건지 아닌지를 오로지 커밋 메시지만으로 봐야지 됐던 거죠. 라벨링을 해서. 그리고 이 하나의 거대한 레거시 프로젝트를 5개 조직이 사용하다 보니까 QA 일정을 잡는 게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직이 이제 배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저쪽 조직도 코드가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QA 자체 일정도 굉장히 느려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기능을 추가하는 데는 굉장히 빨랐지만 가면 갈수록 장기적인 속도가 계속 느려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 이 거대한 단일 레거시 시스템은 과연 어느 조직이 개편을 담당을 해야 되고 그게 목표일까요? 라는 회색지대 문제가 남게 됩니다. 5개 조직은 각자 자기 제품이 자기 서비스가 목표거든요. 그걸 잘 만드는 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의 코드를 수정은 하긴 해야 돼. 근데 거기에 기능 추가까지는 우리가 하겠는데 이 메인 코드 베이스 전체를 다 갈아엎는 그건 누군가가 각 잡고 3개월, 5개월씩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게 과연 각각 목표 조직, 목적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일까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 거대한 레거시는 목적 조직의 목표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목적 조직의 목표는 달성하고 싶고 속도는 유지하면서 레거시는 개편하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떠올리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소규모 팀이라는 걸 가정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소규모 팀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속도가 너무 안 나거든요. 아마 이제 저 외에도 되게 많은 그 연사자분들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발표를 하시면서 하나의 조직이 담당하는 서비스는 1개 혹은 2개 정도까지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5개 조직밖에 없고 5개 조직이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러면 담당 팀마다 10개, 20개씩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규모 팀이 비즈니스 속도를 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망치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해서 분할 정복이라고 하거든요. 거대한 큰 문제를 쪼개서 작은 문제들 여러 개로 나누고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걸 인프런 아키텍처에 적용을 해본다면 거대한 시스템을 복제를 합니다. 조직별로 5개를 복제를 해둬요. 그리고 이거를 각자가 격파해 나가는 식으로 가기로 한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우리 이제 인프런 레거시라고 거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내부를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뭐 회원, 강의, B2B, 로드맵, 뭐 질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요 프로젝트 전체를 복제를 5개를 합니다. 그러면 복제 5개 한 거를 각 조직별로 주고요. 니네가 담당하는 기능 빼고 나머지 코드는 다 삭제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주문팀이라고 하면은 주문, 결제, 정산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날리겠죠. 나머지 조직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조직별로 레거시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내 거 빼고 담당한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메인을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쪼개고 나니까 결국 하나 목적 조직은 작은 레거시 하나, 작은 신규 스택 하나 이렇게가 남게가
돼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장점이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어쨌든 조직별로 레거시와 신규 스택이라고 한 두 가지를 같이 갖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 조직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젝트는 어쨌든 코드가 줄어든 만큼 빌드 속도가 개선이 되고 커밋 로그도 섞이지 않고 QA도 격리된 채로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점은, 더 큰 장점은 레거시 개편이 그 조직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왜냐? PM분이나 디자이너분이 봤을 때 아니 이거 기능 추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레거시 코드 이거 고쳐야지만 빨리 나갈 수 있다가 되거든요. 미래의 비즈니스 속도 개선을 위한 레거시 개편이 이제는 회색 지대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의 성과를 위한 비즈니스 구현과 미래를 위한 레거시 개편 둘 다를 개발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디자이너, PM까지 함께 이 조직 전체가 함께 고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인 효과죠. 자, 제가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프로젝트만 복제하면 우리 거대한 레거시를 목적 조직들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조직 규모에 맞춰서 복제하고 나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개의 서비스를 N개의 프로젝트로 분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배로 증설해야 될 인프라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서버 대수만 늘리면 됐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하나니까. 근데 조직별로 이제는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코드 복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계층 전체도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코드 복제랑은 다르죠. 코드 복제는 그냥 컨트롤 CV 하면 되는데 인프라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IAC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걸 의미하고 코드를 짜면 그게 AWS 인프라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우리가 IAC라고 하고요. 이 기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AWS CDK, 뭐 테라폼, 플룸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현재 서비스 인프라를 쉽게 복제할 수 있게 저희 인프런 전체를 플루미라고 하는 기술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인프런 서비스를 약식화했을 때 이런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인프라 레벨에서는 와프를 통해서 방화벽 차단을 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CDN이나 라우팅을 하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로드 밸런싱된 서버로 트래픽을 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그는 클라우드 워치로 전달이 되고요. 클라우드 워치로 전달된 로그는 키네시스를 통해서 데이터독이라고 하는 APM 로그 시스템으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서비스마다 하나의 서비스를 구축할 때 뭐 데이터독이나 엘라스캐시 데이터베이스를 뺀 나머지는 서비스를 구축할 때마다 항상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요놈들을 통째로 플로미로 코드로 구현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로미로 구현을 하다 보면은 우리 레거시 인프라를 언제든지 쉽고 빠르고 동일하게 완전히 오타 없이 동일하게 복제 가능한 인프라 환경이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5개로 늘었을 때 인프라도 5개 세팅이 필요하면 이걸 코드를 5번만 실행하면 그대로 인프라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왜 그 많은 IAC 기술이 말씀드렸다시피 CDK도 있고 테라폼도 있고 플로미도 있는데 왜 플로미를 선택했나요? 라고 하면은요. 일단 플로미가 타이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고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프라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이제 테라폼 같은 경우는 선언형이어서요. 프로그래밍적인 작업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설정 값을 딱딱딱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프로그래밍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로미를 사용하게 되면요. 인텔리제이 같은 개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자동 완성되어 있게 우리 인프라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문서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검색 필요 없이 구글링 검색 필요 없이 바로 플로미에 있는 공식 문서로 내가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을 만큼의 문서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ESLint나 프리티어 같이 혹은 모노레포, 터보레포를 이용한 모노레포 등이 플로미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데브옵스가 관리해야 될 코드 중에 하나가 IAC 코드인데 다른 것들과 다르게 플로미는 우리 프로그래밍 개발자들이 하듯이 코드 품질을 관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인프라를 테스트할 수 있게 제스트 같은 단위 테스트 도구를 통해서도 내가 만들어진 IAC 코드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테라폼 좋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년 만에 IAC를 다시 플로미로 전환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요. 지금 안 바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N개의 인프라는 구축이 됐고 한 개의 서비스를 N개의 프로젝트로 분할했다라는 그 상황이 남았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한 개의 URL을 N개의 프로젝트가 나눠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런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들어왔는데
프로젝트 5개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저희는 뒤에 패스별로 어느 프로젝트로 갈지를 분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런 따따따 인프런닷컴으로 들어와서 뒤에 코스를 붙이냐, 블로그를 붙이냐, B2B를 붙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목적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레거시 쪽으로 트래픽이 가도록 구현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도메인을 갖고 있지만 뒤에 패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직이 담당하는 프로젝트로 분기가 되니 어떻게 보면 조직별로 내가 감당해야 될 트래픽이나 뭐 혹은 모니터링 대상은 딱 한정적이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 같은 신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인프라 레벨에서 뭐 관리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설정들도 플루미로 관리하고 있으니 새로운 서비스가 요렇게 패스가 들어오면 우리 프로젝트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설정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아마 AWS나 인프라를 조금 더 해보신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패스별로 라우트를 분기하는 거는 로드 밸런스도 할 수 있는데 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하셨나요?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로드 밸런서는요, S3나 API 게이트웨이 쪽으로는 라우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인데 얘는 기존의 그 로드 밸런서가 하고 있는 EC2나 로드 밸런서 람다 등으로 라우팅하는 거 외에 S3나 API 게이트웨이로 라우팅도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갖고 있으니 여러 로드 밸런서 쪽으로 혹은 여차하면 S3로 그냥 바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쪽에도 우리는 인프런닷컴을 가지고 분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패스가 레거시에서 신규 스택으로 전환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일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QL을 지금 현재 인프라는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프QL은 단일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URL 패스별로 계속해서 레거시를 목적 조직별로 분기 처리를 해서 가져가고 그거에 맞게 레거시를 신규 스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하다 보니까 패스 하나하나가 되게 다양하고 잘게 쪼개져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QL은 지금 우리 못 쓰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서비스에서 다시 n 개의 프로젝트로 분할을 한다라는 그 n 개의 프로젝트를 할 때는 추가적인 문제가 더 있었어요. 내부 API 통신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API 한번 호출되면은 그 안에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쿼리 몇 번 실행하고 결과물 내려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저쪽 조직에 API 호출하고 저쪽 API 조직 호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추상화돼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인프런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찾아낼 때는 DNS를 통해서 찾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따따따 인프런닷컴을 입력을 하시면 브라우저에서는 DNS, 물론 이제 로컬에 있는 ETC 호스트를 먼저 보지만 그런 것도 다 뺄게요. DNS를 통해서 인프런 서비스의 IP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인프런 서비스의 서버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DNS를 찾고 서비스 찾고 했고 기존의 아키텍처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서비스를 쪼개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각각의 서비스들도 각각의 퍼블릭 도메인을 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들 간의 통신인데도 항상 외부에 있는 구글 쪽 DNS 서버를 통해서 그 IP를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 저희는 그냥 복제만 했다 보니까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 여러 개로 만들어졌고 그 IP를 가지고 퍼블릭 도메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order.inference.com이 있고 page.inference.com이 있을 때 order.inference.com이 page.inference.com으로 결제 요청을 보낼 때 이게 우리는 다이렉트로 갈 줄 알았지만 사실은 외부에 있는 구글 DNS를 통해서 page.inference.com을 찾아서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항상 외부 DNS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왜냐? 외부에서 들어온 트래픽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래픽 비용이 그만큼 부과가 돼요. 그리고 사내 와이파이나 VPN 기반으로 우리 내부 서비스들끼리 우리 학원 이제 내부망에서만 소통할 API에 대해서는 사내 와이파이나 VPN에서만 사용자들 호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설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다 퍼블릭 도메인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요. 기존의 퍼블릭 VPC 기반의 로드 밸런스만 구성을 했다면 프라이빗 VPC 로드 밸런스도 붙여서 하나의 서버에는 퍼블릭 로드 밸런스와 프라이빗 로드 밸런스 두 개를 다 붙여서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팀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팀이 큰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플루미 아키텍처에는 로드 밸런서가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플루미 같은 IAC를 안 하고 있었다면 로드 밸런스를 붙이는 작업, 프라이빗 VC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손으로 하나하나씩 5개 조직 걸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코드로 한두 줄 추가를 하고 나니 모든 조직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빗 VPC가 생기니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외부 DNS를 거치지 않고 내부 통신이 가능해서 네트워크 리소스에 엄청나게 감소가 있었고요. 네트워크 리소스가 감소되니 그만큼 트래픽 비용도 굉장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트래픽 비용은 외부에서 인프런닷컴을 찾을 때만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내 와이파이나 VPN 같은 구성을 할 때도 내부만 구성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냐? 프라이빗 VPN만 관리하면 되니까, 프라이빗 VPC만 관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 또 있었습니다. 내부 API 통신이 많다는 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개의 사용자 요청이 왔을 때 N개의 내부 API 요청을 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강의 영상을 시청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강의를 난 시청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영상 API 쪽에는 영상 진도율을 갱신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 쪽이 담당하지 않는 강의 쪽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강의 진도율을 업데이트를 쳐줍니다. 강의 진도율 업데이트 쳐주고 학습자 서비스에서는 학습 로그를 적재를 해줘요. 이 사람이 이 영상의 어느 부분까지 들었습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서비스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진행을 해줘야지 돼요. 이건 당연하죠. 각자의 목적 조직이 프로젝트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모든 API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인데요. 맨 처음 트래픽을 받은 영상 API 쪽은 다이렉트로 DB를 찌르니까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보장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영상 API가 찔렀던 강의 API와 학습자 API 쪽은 API 요청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점이 남아요. 영상 API 쪽에서는 강의 API를 찔러야 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학습자 API를 찔러야 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영상 API만 집중하고 싶은데도 내가 이 영상 API가 성공을 했을 때는 후속으로 무슨 API를 찔러야 한다는 도메인 로직까지 다 알아야 되고요. API 중 하나라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PI들이 다 성공할 때까지 대기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PI들이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5개, 10개 API를 만약에 호출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10개 API가 다 성공할 때까지 그 대기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자를 기다리게 할 것인가 같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프로젝트를 5개를 쪼갰을 뿐인데 이만큼 많은 문제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API 통신들이 많을 때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SNS와 SQS를 통한 비동기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큐예요. 여러분들이 카프카를 쓰신다면 카프카를 써도 되고요. 저희는 카프카까지는 좀 필요 없기 때문에 SNS와 SQS를 통해서 비동기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의 영상을 시청을 하면 메인 비즈니스인 영상 API 쪽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영상 진도율을 갱신을 하고요. 진도율이 갱신되었습니다라는 이벤트를 AWS SNS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 서브스크립션하고 있는 SQS 쪽에서는 이벤트를 서브스크립션을 해요. 그리고 진도율이 갱신이 되었다라는 이벤트를 서브스크립션한 SQS, 그 SQS는 그리고 각각의 저희는 이제 백엔드가 네스트.js인데 네스트.js들은 그 이벤트 큐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처리를 합니다. SNS를 활용을 해서 메시지 큐를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큐는 리트라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메시지 큐에 다시 담기게 되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재시도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아키텍처가 되고 나니까 SNS 이벤트 발행만 하고 그 뒤에 무슨 로직이 필요한지는 담당 서비스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벤트를 빨아들인 서비스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의존성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 SQS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일관성이 보장이 돼요. SQS를 빨아들이고 서비스를 처리하고 리트라이를 하고 하면서 시간차는 있겠죠.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재시도 끝에 최종적으로 성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API들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거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고 바로 이벤트만 발행을 하면 그 뒤부터는 각자가 자기네들의 메시지 큐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API 응답 속도도 여전히 API를 하나로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트랜잭션이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건 비동기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SNS로 발행까지가 그 서비스에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지 다 성공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처리가 끝날지, 리트라이 몇 번 만에 끝날지 메인 서비스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는 주문이 성공했다고 해서 결제가 실패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가 성공할 때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 로직들이 수행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비동기로 수행해도 괜찮다. 꼭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 한해서만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트랜잭션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조직이 아닌 다른 쪽의 로직이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단일 DB를 이제 저희는 쓰고 있기 때문에 DB를 분산하진 않았거든요. 단일 DB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테이블이 다 한 곳에 모여 있고 그 테이블에서 실행할 SQL을 실행을 하면서 트랜잭션으로 다 잡아놓고 실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일 DB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단일 DB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N개의 프로젝트가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구조에서는 결국은 각각의 목적 조직에 어느 테이블을 변경하고 있다, 얼터 테이블을 쳤다라든지 인덱스를 걸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 조직이 다 싱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DB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SQL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DB 부하를 일으키는 SQL이 있는데 이 쿼리 누가 실행했어요? 어느 조직이 담당하는 쿼리예요? 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빨리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복된 도메인 클래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RM을 사용하다 보면 테이블마다 매핑되는 도메인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프로젝트를 5개로 쪼개다 보니까 각자 딱 자기가 담당하는 도메인 클래스만 갖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강의나 주문이나 결제 이런 애들은 사실은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우리도 화면을 뭘 보여주려면 걔네들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메인 클래스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 거냐, 아니면 GitHub 레지스트리에 올려서 공통되게 관리할 거냐 같은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문제점들을 저희가 멀티 DB로 한다거나 분산 DB를 쓴다거나 이렇게 해결하지는 않고요. 단일 DB 하에서 일단은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DB 동교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DDL,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 변경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일화된 채널에서 전부 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변경하거나 스키마를 변경하거나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백엔드 개발자와 데브옵스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단일화된 채널로 전달을 해서 누가 무슨 작업을 하든 그 작업이 무슨 쿼리를 실행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각각의 복제된 그 프로젝트에 DB 계정을 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조직 A가 갖고 있는 DB 계정, 목적 조직 B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계정,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계정도 목적 조직마다 분할을 해서요, 쿼리를 실행했을 때 쿼리를 실행한 DB 계정이 뭔지를 알림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쿼리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쿼리의 사용자, 그러니까 DB 계정이 뭔지를 보면은 이게 어느 조직 프로젝트에서 실행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의 알림을 못 보더라도 바로 태깅을 해서 너네 지금 쿼리 문제 있는 것 같다, 빨리 좀 확인해 달라라고 태깅을 하고 요청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복된 도메인 클래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좌측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GitHub 레지스트리나 사내 패키지 저장소를 통해서 도메인 클래스를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막상 이걸 해보면요,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가 이 클래스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각자가 바라는 모든 도메인 로직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빅브라더처럼 이 도메인 클래스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누구나 함부로 리피토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중복 도메인 클래스를 관리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면 어차피 다 중복되진 않을 거거든요. 일부 중복되는 건 있으면은 다른 조직이랑 상관없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너네 조직이 필요한 만큼의 도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쓴다. 대신에 그 로직 안에는 너네 조직이 필요한 그 클래스 안에는 너네 조직에 필요한 로직만 관리를 하고 다른 조직이 갖고 있는 로직까지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선을 긋습니다. 결국은 거대한 하나의 도메인 클래스에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다 담기보다는 각각의 조직별로 필요한 로직만 담고 있는 복제된 도메인 클래스를 저희는 관리하기로 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많이 이제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조직이 수십 개가 되면 복제된 도메인 클래스가 수십 개일 텐데 이거 관리가 되겠냐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조직의 수가 늘어날지 조직 안에 있는 인원이 늘어날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조직 구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고려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적 조직이 실패하면 다시 기능 조직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는 어설픈 추상화나 공통화를 하기보다는 삭제하기 쉬운 중복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개발 원칙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추상화나 공통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으려고 해도 이 코어 로직을 손을 대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복제해놓고 너네가 필요한 만큼 쓰고 그냥 지우자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을 때 괜찮은 성적표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날짜 라이브러리나 혹은 우리 사내에서 쓰는 도메인에 종속되진 않았는데 유틸리티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공통함수들이나 클래스들은 있어요. 그런 애들은 GitHub 레지스트리에 올려서 거기서는 이제 우리 공통함수들 정도는 관리를 하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프라는
거대한 하나의 레거시를 복제된 작은 레거시들로 쪼개서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왔을 때 문제점들이 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어서 다음 개선점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지점을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카오톡 발송 같이 비즈니스에 종속적이진 않는데 서비스를 하면 꼭 필요한 공통적인 플랫폼 성격의 API들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럼 이 플랫폼 성격의 API는 어느 조직이 담당할 거야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목적 조직도 이메일 문자가 잘 발송을 해야 돼, 카카오톡이 잘 발송돼야 될 목표로 갖고 있는 목적 조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비즈니스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인 어떤 역할이에요. 그래서 개발팀에는 기능 조직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데브옵스 팀입니다. 그러니까 PM이나 디자이너와 없이 순수하게 기능 중심의, 피처 중심의 조직이 바로 데브옵스 조직이고요. 이 플랫폼 성격의 API는 앞으로 저희가 데브옵스 조직이 고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 권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백엔드 API가 5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사용자가 요청을 왔을 때 그 안에는 헤더에, 리퀘스트 헤더에 쿠키가 있고 그 쿠키를 이용을 해서 혹은 JWT를 이용해서 인증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인증 정보를 다른 백엔드 API들까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헤더 정보를 내가 호출하고 있는 API들까지도 다 전달해야 되는 문제가 좀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API가 나를 호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인증에 대한 체크를 모든 API가 다 하고 있고요. 그 체크를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모아서 API 게이트웨이, 전체 기능은 아니고요, 인증이나 권한에 한해서만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과했을 때 리퀘스트 헤더에 있는 인증 정보를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환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API 최소 스펙의 API 게이트웨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그 로드 밸런서를 하나의 서버에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에서만 알면 좋을 것 같은 API를 외부에서도 크롤링 해가면 알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API는 우리끼리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인증도 서버 간 IP 차단을 해서 최소 스펙으로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모든 API는 전부 퍼블릭 API와 프라이빗 API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내부만 소통한다라는 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인프라 레벨에서 어떤 도메인의 어떤 패스는 퍼블릭은 하면 안 돼요라고 다 하나 한 줄 한 줄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고 우리 퍼블릭으로 공개해야 될 API와 프라이빗으로 공개해야 될 API를 모노레포로 완전히 분리를 해서 조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버 하나당 로드 밸런스 하나만 붙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 공개도 되는 API와 내부에서만 사용할 API 코드들이 완전히 분리가 될 거고, 거기에는 그에 맞는 로드 밸런서가 붙어 있을 거니까요. 자, 마무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트래픽 장애가 아니라요, 비즈니스 속도를 위한 조직 개편으로 아키텍처가 개편되었습니다.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격언 중에 하나죠. 코네이님의 법칙이죠. 소프트웨어 구조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담게 된다. 저희는 저희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맞춰서 아키텍처를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거예요. 아키텍처를 먼저 변경을 하고 조직이 그에 맞춰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현재 조직이 먼저 변경이 되고 이 조직이 계속해서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키텍처는 다음 조직 개선이 있을 때 아마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복제된 레거시 그리고 복제된 신규 스택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다가 더 속도를 내고 싶다, 우리 더 빠르게 달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또다시 조직 개편이 있을 거고요. 그때 그에 맞춰서 또 아키텍처를 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 도전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인프랩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속도를 향상시키는 적정 기술과 조직 구조를 항상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기조에 맞는, 가치관에 맞는 분이 계시다면 열심히 저희는 채용 중이니까요,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면접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